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최근 대장동 비리에 연루된 김만배 씨가 언론인들과 수억 원에 이르는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돈거래를 한 기자의 소속 회사와 이름이 보도되면서 해당 기자는 해고됐고요.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이 사의 표명을 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과거 촌지 수준을 넘어서는 거액의 돈거래에 언론계에는 그야말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제작비 삭감 때문에 폐지된 TBS 간판 프로그램 똑같은 이름과 형식으로 유튜브 방송을 시작해 연일 화제입니다. 장외로 나간 시사 콘텐츠, 하루 방송으로 수천만 원을 벌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미디어 비평입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언론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법조기자였던 김만배 씨와 신문사 기자들 간의 금전거래가 불거진 건데요. 오늘 관련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심석태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 다른 언론사 간부들이라고 해요. 언론인들과의 돈거래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사실 네. 김영란법 이후에 이런 규모로 언론계에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전직 기자이시기도 하고 또 언론학자이시기도 한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윤리적 차원에서 보면 현재 한국 상황, 언론 전체가 좀 만오미적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게 무엇보다도 무엇이 원칙에 맞냐 뭐 이런 문제보다는 약간은 언론 활동이 지금 정치 활동처럼 비춰지는 그런 상황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자기 편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고 상대 쪽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비판하고 하다 보니 나는 옳다, 나는 별 문제가 없다. 아마 이런 이중 기준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근데 뭐 무엇보다도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네. 이번 상황을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윤리 문제는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반이 드러났을 때 그걸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적어도 이번에는 이런 일을 하면 이렇게 강하게 처벌받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사회에 인식을 시켜주면 그런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굳이 의미를 찾자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한겨레부터 해당 기자를 해고했고요. 또 대표이사, 또 임원들, 편집국장까지 사의 표명을 했어요. 이어서 중앙일보나 한국일보도 회사 명의의 사과문을 게재했던데 아마 이런 부분이 즉각적으로 회사에서 조치를 취한 것은 뭐 그나마 의미를 찾자면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그러면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금액이 가장 크기도 합니다. 한겨레 간부 같은 경우에는 9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본인 주장으로는 이건 빌린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 거액인데다가 이 돈 거래에 어떤 기사로 대가가 있었는지 그 여부는 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보도됐던 금액은 6억이라고 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3억이 추가가 됐고요. 네. 근데 다른 두 건들, 예를 들면 중앙일보나 한국일보 경우보다는 여기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의 큰 거래를 통상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 아무런 차용증이나 이런 근거 없이 했다는 게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가성이라는 부분은 본인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 중이니까 조사를 하면 좀 나오지 않을까. 다만 그건 사실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금액의 거래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건 상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좀 이상하다. 이런 점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겨레에서도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아주 책임 있는 분들이 그렇게 아주 강한 대처를 하게 된 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문제가 된 해당 언론사뿐만 아니라 기자협회를 비롯해서 언론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던데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던가요? 예, 지금 기자들 제가 언론 노조에서 낸 것도 봤고요. 기자협회에서도 발표한 것을 봤는데 일단 이번 부분에 대해서 참담하다. 그리고 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도 냈고요. 네. 또 언론사들이 사실조사도 상당히 신속하게 했고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해고라든지 사직이라든지 어쨌든 나름대로는 강한 조치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정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두 가지 지점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처음에 돈 거래를 할 때의 상태 그리고 돈 거래를 한 뒤에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다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졌던 2021년 이후 그렇게 두 시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앞부분에는 거래를 할 때 동료 언론사 선배 또는 기자, 동료 기자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별 어떤 거부감이나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2021년 하반기에 김만배 씨가 그냥 보통 기자가 아니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이걸 알았을 때라면 그때부터는 적어도 확실하게 회사 안에 그런 금전 거래 관계를 보고를 하고 또 그분과의 어떤 관계를 정리를 하는 같은 그런 명확한 조치가 있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이 그만큼 충분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 우리 현업계에서. 그래서 지금 실제로 기자협회나 언론노조 쪽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앞으로 규정이든 이런 대체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김만배 씨가 대장동의 이른바 그 몸통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왜 아무 말 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은 해당 기자들이 이해충돌과 관련한 인식이 좀 높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네, 지금 방금 이제 진행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종의 예단 전제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 기자들이 그 시기에 그런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할 때 어떤 로비라든지 기사에 대한 부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일반인들이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거래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그 부분은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어쨌든 현재 본인들이 편집국에서 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분과의 금전 거래가 드러났다고 하면 그것을 자기는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김만배 씨의 정체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다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직무 배제를 스스로가 신청을 한다든지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금전 거래가 있다, 이러한 배경이 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어떤 경보가 스스로 발동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우리 언론계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법적으로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윤리 규정만 놓고 보면 보통 기자하고 취재원 관계만 규율을 하거든요. 저도 이번에 한국기자협회 윤리규정이라든지 방송기자협회 윤리규정 등등을 찾아봤는데 이번에 저도 깨달은 게 우리가 지금까지 기자와 취재원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왔구나. 그렇다고 하면 기자와 동료 기자들 사이, 타사 기자들 사이 그리고 기자들의 일반적인 행위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은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 이미 청탁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그 법적인 문제가 지금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사실관계가 좀 더 드러나고 또 아무래도 이 정도 사건이 드러났으면 나중에 수사라든지 어떤 법적인 책임 문제도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몇 년 전에 이 김영란법이 시행될 때요. 언론사 기자들, 언론인들이 김영란법에 해당돼야만 하는 거와 가지고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언론인들이 거기 들어가야 되느냐.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반드시 기자와 취재원 간의 윤리뿐만 아니라 기자와 기자, 또 동료들 사이의 어떤 윤리 부분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사실 기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할 거냐, 기자들이 취재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얼마짜리까지 밥을 먹어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게 되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언론 자유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취재 방법에 대해서 법이 이렇게까지 네. 규율하고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균형법 중에서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8조인데 이 네. 8조는 동일인에게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100만 원 이상 그 소액이라도 합쳐서 한 해 동안 300만 원. 사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우리 취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자들이 일반적으로 누군가한테 부당하게 금품을 그에게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는 있기 때문에 네. 기왕에 만들어진 김영란법의 이 규정만 하더라도 이 처벌 규정도 되게 큽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이미 장치는 만들어져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어떤 법을 강화해서 취재라든지 언론의 어떤 활동에 적용되는 법을 더 강화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그러지 않더라도 이미 관련된 법은 많이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런 상황에 적용할 것인가, 해석해서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문제이지 뭐 법 자체가 허술하거나 약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법은 지금도 충분히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그냥 이름을 얘기할게요. T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었죠.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단 폐지가 됐는데 이 폐지 이후에 김어준 씨가 유튜브 매체로 옮겨갔어요. 동일한 포맷, 뭐 네. 심지어 스튜디오 모양조차도 매우 유사하게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했는데, 자, 이 시사 프로그램이 방송국을 떠나서 장외로 나간 겁니다. 연일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교수님? 기사로만 봤습니다. 기사로만 보셨어요. 네. 예, 그전에 TBS에서 할 때는 제가 몇 번 봤는데, 네. 예, 이번에는 기사로만 봤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동종업계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네. 근데 TBS가 제작비 삭감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폐지한다. 또 그동안 이제 편파성 논란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네. 폐지 수순을 밟은 건데 뭐 일주일 만에 유튜브에서 동일한 형식으로 동일한 출연자들이 나와서 라디오 방송에서 하던 형식과 아주 똑같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동시 접속자 수나 뭐 연일 슈퍼챗이라고 해서 수천만 원을 하루에 벌었다는 기사도 나오고요. 네. 이건 혹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뭐 여러 논의가 있었죠.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지나친 정파 방송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네. 문제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예산을 들여서 또 세금이든 뭐 어떤 공적 기금을 들여서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일반적인 어떤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되는 공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특정한 지지자들이 많이 있고 어떤 정파적인 분위기를 또 강하게 띠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공적인 비용을 투입해서 운영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우리 사회가 좀 가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그 정파성 문제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특정한 어떤 방송 회차만 놓고 제기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가 됐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생산성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거죠. 네. 일부는 학계에서는 이걸 그냥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TBS 안에서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어떤 정파성이라든지 이런 편파적이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저는 서울시에서 한 그런 조치가 정당하다, 바람직한 조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렇다면 달리 어떤 대책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했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논의가 좀 필요했다는 생각은 들고요. 보니까 그 방송이 빠진 시간대에 청취율이 툭 떨어졌다고 그런 기사도 나왔죠. 네. 그리고 또 나와서 방송을 하니까 TBS에서 방송을 할 때 못지않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슈퍼챗도 받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TBS 안에서 그 프로그램이 방송 중일 때의 상태는 무엇이었는가.
지금 아무런 어떤 심의 제재나 이런 것들이 없는 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파적인 방송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방송되는 것은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정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송이라도 해도 된다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똑같은 시간대에 TBS가 만약에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또 반대쪽의 정파적인 컨텐츠를 마구 틀어서 정치율을 높인다면 네. 그러면 TBS는 잘한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조금 차분하게 우리가 공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네.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동종업계라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존 시사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방송심의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동일한 형식으로 유튜브로 옮겨간 김어주 씨의 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재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네. 기존의 뭐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제 지상파에서 방송되고 있는 다른 시사 라디오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무기력감이 느껴진다. 네. 어떻게 하면 그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룰을 적용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유튜브 정치 콘텐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이런 언론, 방송 네. 약간 혼돈의 상황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과연 시사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오랫동안 기자로 일을 했고 또 현장에서 겪었기 때문에 그 고민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전통 매체에 있는 분들, 특히 이런 진지한 미디어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중심을 잡아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들한테 무엇이 언론인가에 대한 생각. 이를테면 저는 언론은 사실성의 원칙이라는 것하고 공익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똑같이 그 두 다리로 딛고 서 있는 것이어야만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시사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또 실제로 보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그 룰을 지키지 않는 사실이 아니어도 상관없어라고 하는 유의 어떤 음모론적인 방송이라든지 또는 전혀 균형을 지키지 않는 편파적인 방송이라든지 방송이라기보다는 그런 컨텐츠들이 지금 넘쳐나죠. 네. 사실은. 네. 그리고 그렇게 넘쳐나는 현상에 대해서 너무 스스로가 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도 청취율을 올리자라고 하는 쪽으로 가버리게 되면 네. 그러면 사실은 아무런 차별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저는 TBS에서 만약에 앞으로 어떤 방송을 하든 또는 YTN이든 어떤 이런 공적 매체에서 방송을 하실 때는 특히 일반 시장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편파적인 방송이 아닌 정파적인 방송이 아닌 정말 우리 시청자들한테 필요한 청취자들한테 필요한 그런 방송 콘텐츠를 만드시는 게 답이 아닐까. 느려 보이겠지만 결국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이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렇게 정치 지형과 여론 지형이 네. 예전과 다르게 양극화된 정말 극단적으로 그렇습니다. 양극화된 현 상황에서 과연 중심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조금 오늘 아까 서두에 논의했던 네. 그 김만배 씨로부터 돈을 받은 그 기자들의 사건, 네. 그 건이 미치는 한국 언론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네. 우리 언론 전반에 퍼져 있는 이 정파적인 상황, 이중 기준, 이를테면 상대에 대한 절대적인 악마화 그리고 나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 사실 이 세상은 그렇게 선과 악으로 클리어하게 나눠져 있지 않은 것인데 네. 때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파가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인데 무조건 그쪽은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 선거에서 저쪽이 이기면 우리 사회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언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지 않은가.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언론계에도 들어있고 언론 소비자들한테도 깊이 각인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건 단순히 어떤 몇몇 기자들이 일탈을 해서 돈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 충돌이나 이런 문제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는 이번에 우리 사회가 보듯이 강하게 제지를 하고 해고를 하고 언론사들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데 이 정파적인 부분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잖아요. 네. 그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 속에 박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심석대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엔 평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방송하는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2주간 들었습니다. 네, 이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떤 점부터 모니터링 해볼까요? 네, 지난해 12월 30일 뉴스 인앤아웃 코너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평가하고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때 고정 패널에 편향적이고 또 상식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서 이에 대한 문제를 짚으려고 합니다. 이날 고정 패널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가 출연했는데요. 윤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뛰어난 게 하나 있다라며 경제력이 있다. 현대 출신은 불도저처럼 일어나는 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업 출신이라는 점을 근거로 불도저라거나 경제력이 있다는 평가는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호불호 정도에 가깝습니다. 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이 자원 외교를 잘했다고도 평가했는데요. 최근의 기사를 찾아보니 YTN을 포함해 한국일보 등은 지난해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에 적극 참여했던 한국가스공사가 극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당시 시작한 해외 사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묻지마 투자가 주요 원인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됐음에도 자원 외교를 잘했다고 평가하려면 그 근거도 분명히 제시했어야 합니다. 즉, 현대 출신은 불도저처럼 잘 일어난다라는 합리적이지 않은 평가나 근거 없이 자원 외교를 잘했다는 윤 전 대표의 발언은 균형감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의 특정 패널에 대한 지적이신데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비슷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죠. 네, 출연자의 편향된 발언에 대해서 모니터해 주셨습니다. 다른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또 지난 2주간 또 다른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었습니다. 무인기 탐지도 뒤늦었고 보고도 제때 하지 않아 논란인데요. 이러한 소식을 전할 때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초반 방송 때는 대통령실 촬영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다거나 합동참모본부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발표 내용을 옮기는 소극적 방식으로 전달을 했고요. 또 여야 정치인들이 전 정권, 현 정권의 잘못을 떠넘기는 발언, 또 이번 사건이 대통령 지지율에 미칠 영향 등의 내용으로 방송을 채웠습니다. 즉 정치적 공방이나 추측성 발언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무인기의 정체는 무엇이고 탐지가 왜 어려운 것인지, 침범을 막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었는지, 또 북한이 어디까지 촬영했는지 등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도 전문가를 찾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1월 3일에 사성장군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도 더 넘은 상황에서 진행된 전문가 인터뷰입니다. 안보 관련 사안은 추측만으로 평론하기에 무리가 있는 사건인 만큼 최대한 다양한 전문가를 빨리 찾아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안의 본질을 해석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연사 섭외가 필요해 보였다라는 의견까지 오늘은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한 시청자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새해 맞아 첫 팩트체크인데요. 네. 오늘 첫 주제, 무엇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공론화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치형 양극화와 이 거대 양당으로 인한 갈등 심화를 꼽았는데요. 이 중대선거구제가 과연 이런 현재 소선구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을지 좀 확인해봤습니다. 네, 선거구제 개편 사실은 지난 정치사에서 때마다 나왔던 이슈였어요. 네, 자주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선 이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이 단위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네.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으면 소선거구제, 이 2명 이상을 뽑으면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데 보통 2명에서 4명을 뽑으면 중선거구제, 5명 이상 뽑으면 대선거구제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이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13대 총선 때부터 적용됐는데요. 이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인만을 선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51대 49 이런 박빙의 결과에서도 최다 득표자만이 혼자 당선되는 승자 독식 구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최근에는 이 국민의힘 계열 또 민주당 계열 두 정당만이 의석을 독식하는 두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 더 강화됐는데요.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전체 300석 가운데 14석을 제외한 286석을 두 당과 두 당 관련 정당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네. 이 소선구제와 이 중대선거구제 모두 장단점이 있긴 한데 하지만 이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고 또 민주주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다양성임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두드러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구제 개편 발언은 지역주의 타파가 꿈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에서 개편 전에 나오고 흐지부지 됐던 사례가 매 정부 때마다 있었습니다. 네. 과거에 호남당, 영남당 이렇게 뿌리 깊은 양당 구조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의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또 다양한 정치 세력의 탄생을 막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던진 이 중대선거구제 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지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효과적이라는 표현이 예치 영역이긴 하지만 이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1988년 소선거구제 적용 이전에 이 선거가 있었고요. 중선거구제라는 했던 선거가 있었고 이 최근에 지난해 1.1지 선거에서 시범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사례를 따져봤는데요. 일단 연합뉴스에서 과거 사례를 따져본 게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1973년 2월 9대 총선부터 1985년 실총선까지 실제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이 현행 소선거구제가 이제 망국적인 제도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거꾸로 이 기존의 중선거구제가 그렇다라고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중선거구제로 선거를 한 결과 여야 1, 2당 동반 당선이 많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도 여야 나눠먹기 아니냐 지금 같은 똑같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맥락을 따져보면 좀 한계가 있는데요. 이 한 선거구에서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에서 각 정당은 선거구당 후보자를 2명 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련 논문이 있는데요. 이준환 인천대 교수의 논문 한국의 중선거구제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이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11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의 민정당과 제1야당인 민주한국당이 후보자 2명을 낸 선거구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후보자 2명을 냈더니 표가 분산돼서 자기 당 후보가 아무도 안 되고 다른 후보가 당선되는 거를 막는다는 걸 고려해서 야당도 다 후보자를 한 명만 낸 거죠. 한 명만 확실하게 챙기자 이런 나름대로 전략이 통한 거죠. 중대선거구제 해봤자 결국에는 네. 후보를 한 명씩밖에 안 되니까. 네, 다수를 내야 되는데 한 명밖에 안 되면 그 후보에 몰리는 거죠. 결국에는 소선구제로. 네. 네. 또 정태일 충북도 교수도 한국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판적 검토 논문에서 9에서 12대 총선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 중대선거제도는
집권당인 여당과 제1야당에게 절적을 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집권당 그리고 제1야당 결국엔 양당인데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 그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시범 실시를 해봤잖아요. 이 중대선거구제로. 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KBS에서 보도했는데 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의 효과 한계라는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 선거 지역구 1030곳 가운데 이 30개 선거구에서 시범적으로 3에서 5인 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했습니다. 6개 지역 11곳이 해당이 되는데 이 선거 결과 이들 지역에서 소속당의 후보 공천과 당선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난 건 사실인데 네. 두 정당으로의 집중은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맥락을 좀 따져보면 좀 한계가 있는 게 중대선거구제 확대 영향을 결론 이렇게 낸다는 게 좀 무리가 있다는 게 명확히 했는데 결론에서요. 왜냐하면 시범 지역이 전체 선거구의 2.9%에 불과하고 되게 작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결정을 지방선거 한 달 정도 앞두고 결정을 했습니다. 네. 전격적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라는 게 한 달 전에 결정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시범 결정이 너무 늦게 돼서 이 소수정당들이 이 선거를 준비할 여유가 없다.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또 분석 결과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난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전에 치러진 중선거구제 선거 결과 그리고 지난해 지방선거 시범 실시 결과 이렇게 봤더니 중선거구제가 현재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선거구제도 자체보다는 이 둘 다 시범 실시도 그렇고 과거 사례도 그렇고 당시 도입 상황에서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도 명확히 나오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이 중대선거구제가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거 사례와 최근 시범 사례를 근거로 절반의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네네. 네, 두 번째로 팩트체크할 주제 어떤 건가요?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이 경유차 운행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공유되고 있어서 확인해봤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입니다. 이 환경부가 지난해 8월 17일 공포한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이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폐차 지원이 발표된 4등급 차량은 유로 4 기준이라고 하는데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량들입니다. 환경부는 이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초미세먼지가 5등급차의 절반 수준,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에서 이 매연 저감 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84만 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지원했던 5등급 경유차는 이 올해까지만 조기 폐차 또는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년부터는 이 잔여 물량에 따라서 조기 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이 차종 및 연식에 따라서 다르고요. 지자체별로도 차이가 있어서 이 해당 지자체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 경유차 같은 경우에요. 기존에도 일부 도심 통행 제한 등의 제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좀 더 확대했는데요. 이 대기오염이 심각한 시기나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운행 제한 제도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적용되는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장치 운행 제한, 녹색 교통지역 이런 게 있고요. 또 경유차에 적용되는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 같은 이런 4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게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인데요. 네. 이 기간에 적용된 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일단 지난해 12월 1일부터 이미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가 됐고요. 올해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가 됩니다. 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된 4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2025년부터는 녹색교통지역, 즉 4대 문안 도심 운행을 제한하고요. 2030년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운행 제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부터는 경유차가 서울에 못 다니는 거죠. 그러면 당초에 그 SNS에서 제기됐던 이제 경유차 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건 사실이네요. 네네, 사실입니다. 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유차 운행하시는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